강남 한복판 월 매출 1억짜리 치과가 밤 11시 문자 한 통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부터 진료가 어렵게 됐습니다. 딱 이 한 줄이었거든요. 수백만 원 선납한 환자들은 다음날 아침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임금도 못 받은 직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여 서로의 피해를 공유했습니다. 겉에서 보면 진료실엔 항상 환자가 가득했죠. 근데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원장의 도덕 불감증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 치과가 같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과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19,000곳이 넘습니다. 2만 개에 육박하는 숫자죠.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국 편의점 한 브랜드의 점포 수랑 맞먹는 겁니다. 골목마다 CU가 있듯 골목마다 치과 간판이 걸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랑 치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은 배고프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치과는 아파야만, 꼭 필요해야만 가는 곳이거든요. 수요가 저절로 생기질 않는 구조입니다. 공급은 폭발했는데 수요는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질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집 근처에만 치과가 3곳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엔 한 곳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후죽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실제로 치과를 찾는 건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예요. 사랑니가 욱신거리거나 스케일링 받을 때 딱 그 정도입니다. 이 씨 입장에선 선택지가 넓어졌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치과 원장 입장에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정비는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환자는 3곳으로 쪼개지고 있으니까요. 장비 리스료, 직원 인건비, 임대료는 단 하루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신규 개원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원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폐업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숫자가 꽤 충격적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새로 문을 여는 치과가 폐업하는 치과보다 2배 이상 많았거든요. 개원 붐이라는 말이 딱 맞는 시절이었죠. 근데 그 격차가 매년 조금씩 좁혀지더니 2023년 서울에서 마침내 역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새로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아진 거예요. 공식 통계로 확인된 첫 번째 역전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폐업 수치는 여전히 신규 개원을 웃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폐업이라는 단어 혹시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가게처럼 가볍게 들리진 않나요? 치과는 다릅니다. 개원 한 번에 평균 3억에서 4억 수도권이면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돈 대부분은 대출이거든요. 수억짜리 빚을 안고 시작했는데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남는 건 채무뿐입니다. 장비 리스 잔금, 임대차 보증금 분쟁, 퇴직금 못 받은 직원들의 민원까지 한꺼번에 쏟아지죠. 폐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인 겁니다. 40대 치과 원장 박 씨는 개원 3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매달 매출은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텅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대출 이자에 리스료에 인건비까지 빠지고 나면 자기 몫이 없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원장들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이게 지금 치과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치과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 임플란트가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임플란트 한 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만 원대 중후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하면 2배, 3배 수준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 의사 자체가 드물었거든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희귀했으니 특별한 마케팅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예약이 몇 달씩 꽉 찼고 원장은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돈이 쏟아져 들어왔죠. 지금 들으면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50대 치과 원장 김 씨는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시술만 했는데 한 달 순수익이 몇 천만 원이었다고요.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환자가 줄을 서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이 늘 꽉 차 있었고 예약을 몇 달 뒤로 미뤄도 환자들이 기다렸다고 했어요.
병원 문만 열면 돈이 됐던 거죠. 이 성공 신화가 업계에 퍼지면서 치대 진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의대 못지않은 입시 경쟁이 치과대학으로 쏠렸고 졸업 후엔 너도 나도 개원 대열에 합류했죠. 은행들도 치과 개원 대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치과라면 망할 리 없다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치과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황금기의 기억이 공급 과잉이라는 재앙의 씨앗을 심은 셈이죠. 호황의 끝에는 늘 과잉이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치과 시장도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과잉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만으로 배가 불렀던 시절이 저물자 치과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교정이었거든요. 2010년대 SNS가 일상이 되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연예인들의 반듯한 치아 사진을 보면서 나도 교정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죠.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교정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입장에서 교정은 거의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건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익도 짭짤한 데다 환자가 2년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내원하거든요. 한 명의 교정 환자를 잡으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몇 년씩 보장되는 구조였습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미용 시술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치과가 단순히 썩은 이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더 예뻐지기 위해 찾아가는 뷰티 클리닉으로 포지션을 바꾼 거죠. 실제로 이 시기에 강남을 중심으로 인테리어에 수억을 쏟아부은 프리미엄 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시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정 잘한다는 치과가 한 골목에 서너 곳씩 들어서면서 결국 가격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새로운 탈출구라 여겼던 교정 시장마저 공급이 수요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치과의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정 시장마저 레드오션이 되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격을 끝까지 낮추는 거였죠. 임플란트 한 개에 100만 원대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2024년 기준으로 최저가가 3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이 가격 전쟁을 선도한 건 대형 번화가나 지하철역 앞에 자리 잡은 이른바 공장형 치과들이었습니다.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30만 원대 초저가 광고로 환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은 뒤 빠르게 시술을 처리하는 거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의사는 핵심 시술만 짧게 담당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박리담회, 즉 얇게 남기고 많이 파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게 의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속도를 높이려다 보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품질이 깎이게 되어 있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가 임플란트 부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치과가 동네에 하나 들어오면 주변 소규모 치과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따라 내리자니 수지가 안 맞고 버티자니 환자가 빠져나가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가격 전쟁의 피해는 결국 동네 치과 원장들과 환자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형 치과는 실제로 얼마나 벌까요? 숫자만 보면 엄청나 보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환자를 돌리니 월 매출이 억 단위를 훌쩍 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거든요. 일단 공간부터 문제입니다. 역세권 대형 치과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치과용 의자 하나에 수천만 원, CT 장비는 억 단위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살 수 없으니 대부분 리스로 드리는데 매달 수천만 원의 리스료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장비가 많을수록 리스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위 생사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라 급여 수준이 높고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더하면 직원 한 명당 실질 비용이 상당합니다. 규모가 큰 치과일수록 직원 수도 많아지니 인건비 총액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재료비, 광고비, 대출 원리금까지 다 빼고 나면 월 매출 1억짜리 치과 원장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몇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마이너스인 달도 생기거든요. 겉에서 보면 번듯한 병원인데 안에서는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허덕이는 구조인 거죠.
실태 조사에서도 많은 치과 원장들이 수익 감소와 과도한 경쟁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화려한 간판 뒤에 감춰진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매출과 수익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원장들은 이 압박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버티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문제였어요. 치과 매출의 큰 축인 임플란트와 교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100%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경기가 좋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바로 이 비급여 의료비예요. 당장 안 아프면 그냥 미루는 거죠.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임플란트 비용이 이미 40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저가 광고에 워낙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 10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보면 오히려 왜 이렇게 비싸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시장 전체에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일부 치과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뼈 이식이니 추가 시술이니 하면서 처음 본 광고 가격과 전혀 다른 견적을 내미는 거죠. 35만 원짜리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갔는데 상담 끝나고 나면 2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될 것 같은 환자는 슬쩍 거부하거나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될 시술을 권유하는 과잉 진료도 만연해졌습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 된 순간 의료는 더 이상 의료가 아니게 되는 거죠. 환자와 병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뭐가 올까요? 불법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가 치과를 중심으로 자격 없는 직원이 의사 대신 시술하는 이른바 위임 진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회전율을 높이려면 의사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환자 입장에선 가운 입은 사람이 시술하면 의사인 줄 알지만 실제론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터진 게 바로 먹튀 폐업입니다. 2024년 강남에서 잇따라 벌어진 일이거든요. 수백만 원의 임플란트 선납금을 받아놓고 어느 날 밤 문자 한 통으로 사라지는 거죠.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치과가 딱 이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 뿌리를 심은 뒤 뼈와 결합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거든요. 근데 병원이 사라지면 환자는 돈을 잃는 것도 모자라 치료가 중간에 뚝 끊겨버립니다. 다른 치과를 찾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경제적 피해에 신체적 피해까지 한꺼번에 덮치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모여 하소연하는 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행정제재나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핀전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장이 잠적해버리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남습니다. 이게 지금 치과 시장 붕괴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이 모든 혼란, 사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딱 이 길을 먼저 걸었거든요. 1990년대 일본은 의사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치과 과잉 공급 문제가 터졌습니다. 폐업이 속출했고 선납금 먹튀 사건도 잇따랐죠. 지금 대한민국이 20년에서 30년 시차를 두고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가 커피 시장을 생각해보세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초저가 브랜드가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동네 카페들이 하나둘 사라졌잖아요. 배달 플랫폼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결국 작은 것들부터 밀려납니다. 치과도 지금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먼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야 합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같은 비급여 항목의 부담이 줄어들면 치과들이 비정상적인 저가 경쟁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져야 합니다. 35만 원 광고 보고 갔다가 200만 원 견적받는 일이 반복되는 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싼 곳을 찾기보다 의료진의 숙련도와 사후 관리 체계를 꼼꼼히 따져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의료시장에서만큼은 정말 뼈아프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치과 시장은 의사도 환자도 모두가 피해자인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강남 한복판 치과의 밤 11시 문자 기억하시죠? 그 문자 한 통이 단순히 한 원장의 무책임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공급 과잉, 가격 전쟁, 고정비 압박, 불법 진료까지 무너진 건 치과 한 곳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였습니다. 의료가 비즈니스 논리에 잠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사태가 그 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2026년 지금도 폐업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진료를 받는 것,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 이 시장에선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당연함을 되찾는 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